예술과 에너지 전시 기획을 맡은 김광희 학예사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진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저희 오후 전시실에 저희 예술과 에너지 전시 중에서 오후 전시실에 작품이 있는데요. 예, 김윤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는 3전시실에 최우람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사실 어색하긴 한데요. 그 이야기부터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호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감상의 방법들 혹은 창작의 방법들 혹은 이제 감상과 창작의 한 가운데에서 공유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공유 창작 관람의 전체적인 틀을 조망하는 평론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이야기로 먼저 그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진실 선생님은 최근에 그 전시 사실은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 이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흔히 뭐 포스트 코로나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그냥 단상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작년에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내성이 생겨가지고 조금 전시들도 그렇고 좀 이제 오픈했다가 또 좀 연장을 했다가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소규모 전시들도 그렇고 약간 국공립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좋은 작업들이나 전시들을 좀 놓치고 막 버겁게 좀 따라간다 이런 좀 속도감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조금 이제 힘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더 힘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뭐 조금 작가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렇기도 하는데 조금 작가님들 제 주변에 계시는 작가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생각하고 좀 정리하고 좀 이러한 좀 계기들도 좀 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온라인 어떤 폼을 그 형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좀 더 소규모 이렇게 전시장들 이런 곳들을 좀 찾아가서 좀 본다든지 좀 이런 형태들이 조금 저는 그 와중에도 조금 좋은 점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두 선생님은 작가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고 계신지 뭐 최우람 선생님부터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이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히 물론 뭐 작품을 안 하고 있진 않지만 전시도 간간히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잠깐 멈춰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느껴지는 거는 약간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이렇게 어딘가 사람들이 모여있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뀔 거고 어떤 다른 세계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일 거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게 어누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다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고난이 있어야지 또 다른 이제 개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요걸 통해서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었더라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인류가 또 엄청난 폭발적인 그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그 상황 속에서 재밌게 또 작가로서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 육성이 잘 들리시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이크를 끄고 해도 혹시 들리세요? 예, 예. 그러면 차라리 마이크 놓고 잘 좀 들리세요? 자연스럽게 들리시나요? 잘 들리신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얼추 한 1시간 정도 지금 아티스트 톡 진행할 건데요.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또 감상의 영역하고는 별개로 저희 이제 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약간 좀 난처하긴 했어요. 저 최우람 작가님 작업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조금 엉켜가지고 설치할 때는 사실 못 오시고 이제 저희 그 전시팀에서 전시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이제 저희 전시 설치팀에서 편하게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매뉴얼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시 요소 중에 하나로 앞으로 뭐 소장품 역시도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변화할 것 같아요. 김희철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예,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수한 게 저희 스튜디오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영종도로 이사 가면서 저희는 실제로 체감은 못했어요. 워낙에 이제 한가한 곳에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을지로에 있을 때는 많은 교류들이 있었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이런 시기에 있었으면 아마 저희가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여러 일들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오히려 이제 자연이나 이런 쪽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 체감은 못하고 실제 마스크를 사본 적도 없어요. 예, 그냥 나눠주는 마스크를 쓰면서 살 정도로 거의 그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시는 좀 다르죠. 이제 그래도 이제 전시가 예정됐던 것들이 취소 안 된 것들은 이제 해외 전시 같은 거 이제 작품을 보내는데 이제 최우람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쪽 보통은 기관 쪽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작가가 와서 설치를 하고 그 어떤 작품을 오프닝에 참여하기를 엄청 기대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작가들도 그 현장을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전시의 꽃은 이제 설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고 거기서 또 다른 작가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실제 기획자와 전시회 관해서 좀 그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어요. 담론 이외의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 활동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걸 이제 거의 1년을 못 하고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래도 전시는 직접 가야 된다 하는 이제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놀란 거는 또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설치를. 그래서 또 생각하면 왜 우리가 힘들게 여태까지 설치를 다녔지? 예, 알아서 잘들 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앞으로 계획에도 꼭 굳이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걸 공수해서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서 막 어떤 경우는 2-3주 개인전 같은 경우 2-3주를 이제 스튜디오가 다 나가게 됐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약간 방향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이제 포맷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관객을 이제 만나지 못하는 거, 이런 아티스트 토크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아쉽죠.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이거는 어떤 대상과 만나는 건데 이게 사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상과 만나는 건데 그걸 영상으로 너무 정보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이런 포맷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어요. 그게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미디어 포맷에서. 예. 그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 도림미술관이 최우람 작가님한테 칭찬받았거든요. 워낙 설치를 잘 해주셨다고 안 오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칭찬받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니시고 사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작부터 사실은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항상 어떤 전환의 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뭐 질문 한두 개 정도만 조금 더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이 현재 지금 여기 자리하고 계신 일부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지금 일부 분들이 계신데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역시도 아마 어떤 맥락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초들을 조금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실 선생님 최근에 왜 이 비대면 전시 관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미술 감상 혹은 이해 혹은 향유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심혜선 선생님은 평론의 영역에서 혹은 이론의 영역에서 비대면 감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평론하는 사람이 예언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예언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좀 안 된다,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신기한 현상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또 뭐 보통 뉴노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아까 김윤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시에서 우리가 진짜 지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대체할 수도 없고, 아무리 VR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시라는 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든지 대화든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쉽게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혹은 그걸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근데 조금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는, 희한하게 제가 이 코로나 이거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제 주변의 작가들이나 뭐 저나 그 약간 글로벌한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작가들의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티스트 토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관심이 가더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못했을 텐데, 요즘은 계속 알람이 계속 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뭐 스미소니언에서 한다, 메트로폴리탄에서 한다, 이런 게 계속 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조한 조나스 영상 틀고 토크한다고 설정해놓고 못 보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또 한국의 어떤 미술 현장의 어떤 판에는 어떤 분위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아닌데 상당히 중요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의 형태로 사실은 이런 토크 요즘에 많이 진행하는데, 굳이 여기 전부까지 사실 뭐 서울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와주시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을 넘어선 어떤 비대면의 형식들, 그러니까 기회는 최대한 창출하되 그 맥락들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까를 좀 고심하다가 저희가 이제 줌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맥락을 조금 잡아가시면서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코로나 상황도 일부에서는 뭐 생태의 저주다, 혹은 인류세에 대한 이를테면 하나의 결과,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그러면서 에너지의 평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게, 결국에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 여기에 붙여도 되고 저기에 붙여도 되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전시 서문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뭐 나는 오늘 에너지가 너무 없어, 에너지 좀 충전해 달라, 이런 게 사실은 과학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저 예술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전시에서 말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전시를 감상하는 방식인데요. 전체적으로 혹시 이준실 선생님은 이 전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략하게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질문지 사전에 받아본 거에는 굉장히 막 어려운 말이 써져 있는데 일단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말을 사실 미술 전시에서 잘 안 쓰죠.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왜 에너지란 말이 들어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기술 융복합에 대한 전시인가, 아니면 뭐 서문에도 있듯이 미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그냥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창조적인 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술이 우리 삶을 추동하는
그런 힘 혹은 뭐 뒤에 뭐 치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에너지라는 말이 너무 인문학적인 맥락, 그다음에 일상적인 맥락,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맥락, 경제학적인 맥락 이게 너무 이렇게 방대한 건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지? 이제 이런 궁금증을 안고 이제 왔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평론에서도 썼듯이 굉장히 뭐 서문이나 어떻게 보면 전시 전체적인 외곽에서는 이게 어떤 미학적인 에너지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혹은 뭐 창조적인 에너지 이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쭉 풀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이제 인지는 할 수 있었어요. 인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뭐 원자력 발전소가 등장하는 사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에너지라는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재나 재현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오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기술 융복합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렇게 뭐 최유람 작가님 작업이라든지 김현철 작가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누빔점처럼 배치를 하면서 어떤 이런 뭐랄까 기술미학적인 그런 차원들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려는 전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전시 또 치고는 회화가 굉장히 많고 좀 이런 거에서 조금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내신 전시다 욕심을 많이 내신 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예. 근데 각각 작업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쉽게 이렇게 정말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않으면 보기가 좀 힘든 작업들도 많아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작품들을 가져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탄을 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트 선재에서 윤지영 작가 그 백조 레다와 백조도 사실은 실물을 그때 못 봤거든요. 그 기간에.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유들을 던져줄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어떻게 맥락을 좀 던져주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학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살짝 돌려가시는 듯한 그러니까 전시가 너무 많은 방대한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를테면 미로처럼 어느 순간에서 길을 조금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아직 이제 전시 기간이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감상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에너지라고 하는 걸 결국에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게 힘이니까 운동이고 뭐 창조적 힘 언급하시고 또 어떤 흐름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세요. 분석해 주신 것 같기도 하세요. 그래서 두 선생님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김인철 선생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워낙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아주 특수한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뭐 질량과 어떤 등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라고 처음에 이제 예술가 에너지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인가 아니면 어떤 뭐 문화에서 말하는 에너지인가 사회에서 에너지인가 이런 여러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전시 참여하고 이제 전시를 보면서 이 에너지라는 거가 실제 진짜 그 다양한 그 면들을 많이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기획 자체에서는. 근데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에너지는 그 예술가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어원 자체가 그냥 워크, 인 워크, 위딘 어 워크라고 그러니까 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 그리스 어원에서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술과 에너지가 저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에너지인 예술, 그러니까 예술 안에 에너지. 저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좀 접근 자체 제 작업 프로세스도 그렇고, 예, 그 에너지 안에 예술이라는 게 인이라는 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전시 배치하신 것도 보고 제가 참여하는 어떤 섹션의 전시들을 보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그 물질적인 어떤 진료성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운동감이 있는 작품이거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진 선생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다양한 볼거리가 되게 많고, 예, 그리고 실제 서울에서도 되게 보기 힘든 라인업에 되게 보기 힘든 이 작품들을 모아놓은 자체 에너지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어떤 기획전이지만 솔직히 거의 비엔날레 주제같이 섹션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번에 저는 우연치 않게 이제 이번에 뭐 아티스트 토크까지 와서 오늘도 이따 기회가 되면 전시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이제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전시 자체가. 그리고 뭐 큐레이터님도 잠깐 얘기했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섹션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일단 전시 구성 자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라는 거,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거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 생각하면 되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본인의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사실은 이제 에너지 인 아트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실제 이제 김윤철 작가님의 어떤 그 작품 창작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최우람 작가님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들을 최우람 작가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를테면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와중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그 어떤 층위의 그 에너지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가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인 거라서 그냥 글쎄, 모든 것이 어쨌든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또 창조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거에 뭐 다 들어가는 그 힘이 아닐까요? 작가한테는 밥도 잘 먹어야지 뭘 할 것 같고, 그런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너무 그러니까 공기 같은 존재여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전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시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실에 거의 갇혀 있는 상태로 있다가 선생님이 전시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덕분에 와서 본 굉장히 오랜만에 본 전시이고, 그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가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가장 큰 에너지는 사실 선생님께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전 너무 좋았고, 그냥 그걸 보는 게 뭐 어떤 내용으로 하셨고 이런 건 사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한 대 보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영향받는 그런 것도 또 작가한테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의도로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답의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싫은 소리도 할게요. 네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우람 작가님 은 사실은 제가 그냥 쉽게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해서 에너지를 약간 단선적으로 제가 연결시켰지만, 사실 최우람 작가님의 중요한 또 작품의 동력의 방식은 서사를 구축하는 것, 이야기를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를 포함시키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층위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윤철 선생님 역시도 사실은 본인께서 약간 어려운 이야기지만 진료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방금도 이제 그 전치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료의 상상력도 사실은 그런 층위에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기 전에 이지지 선생님이 저희 전시평문을 써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 혹은 미술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 전환되고 있다, 전해되고 있다, 이런 뭐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미학적 에너지를 그런 관점으로 약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저희 도록이 나오면 아마 보실 수 있겠지만, 미학적 에너지를 작품마다 고유하게 내재하는 의미나 서사가 아니라 작품들의 상황적인 혹은 후행적인 양태 안에서 생성되는 힘을 지칭한다라고 이를테면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진 선생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제 미학적 에너지라는 말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조금 오해의 여지 혹은 오독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이 뭔가 굉장히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재적인 힘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예술이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전시가 얘기하는 미학적인 에너지가 도대체 뭐지? 라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윤지영 작가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뚱맞는데 어떻게 보면 레다와 백조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생뚱맞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작업이 들어가게 됐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지영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안하셨을 때 이런 미학적인 에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작업을 추동하는 힘 그리고 더 계속 작가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근래에 어떤 N번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더 표현하고 싶은 이제 어떤 것가 떠오르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나 이슈 이런 거를 혹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작업의 소재로 가져온다 혹은 그냥 이런 걸 표현한다 재현한다라는 차원보다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나 어떤 불합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을 작업을 할 수 있게 추동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레다와 백조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레다와 백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오랜 신화잖아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를 강간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서양 회화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레다가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섹슈얼하게 한 포즈로 그것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실 강간이 아니라 너도 원했던 거잖아 라는 어떤 혐의를 여성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계속 서양 미술사가 생산해 왔는데 이것을 조각의 형태에서 뒤집어 보고 싶은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뒤집어 보고 싶은 이런 걸 구현한 게 지금 레다와 백조라는 작업인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김윤철 작가님의 이 어떤 메터 리얼리티라는 걸 구현하는 이런 작업과 윤지영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에너지는 너무너무 다른 느낌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안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전시가 열린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그런 배치들이 조금 더 좀 섬세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해 주셨던 거는 미학적 에너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미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뭐 개별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작가를 추동시키는 어떤 힘의 차원도 있겠지만 미술계 전체 아니면은 혹은 우리 세계 자체에서 예술이 추동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데이빗 조슬릿이 최근에 어떤 미술의 경향을 커런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이기도 하고 전류의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하면서 실은 개별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작가가 의도한 그런 의미나 서사에서 출발한 이미지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통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순간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의 힘, 예술의 힘이 작동한다,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굉장한 어떤 글로벌한 유동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러한 어떤 예술의 어떤 형태들을 과거의 매체라는 말이라든지 포스트 미디엄이라든지 이제 이런 말로는 좀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좀 제시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러한 지점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가 에너지를 흐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 매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미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조슬릿이 얘기하는 그러한 차원들을 어떻게 보면 법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 이 전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김윤철 선생님 이야기 다음에 여쭤본 게 저 역시도 굉장히 전시를 만들면서 불안했던 지점이
그 전시를 약간 오독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약간 좀 이미 약간 이 전시의 주제 자체가 약간 모호할 수 있겠다고 하는 측면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를 도구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김인철 작가님은 아까 에너지를 이야기하실 때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셔서 사실은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셨고, 이지실 평론가께서는 이를테면 그 내재하는 어떤 의미나 서사가 아니고 그것이 밖에 벌쳐지는 어떤 환경 혹은 흐름.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조금 그걸 아웃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논의를 위해서 조금 인, 아웃 이렇게 약간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서 김인철 선생님은 지금 이지실 평론가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안으로의 내재된 에너지라는 거는 어원,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어원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의 뜻은 그 일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이지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어떤 문화 차원에서 이게 하나의 그냥 오브젝트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예술 맥락이나 아니면 전시 맥락이나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커런트가 생기고 흐르고 문화가 흐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미적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고 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어떤 외적 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안으로 내재된 에너지나 아니면 진로에서의 그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것도 결국에는 외부와 만나지 않고는 영원히 안에 있는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잠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어떠한 외부에 노출되는 은폐가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기다리고 마치 씨앗처럼 그것이 어떤 생명이 나오기 전까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씨앗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다면 그런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저는 그 에너지를 그 어원에서 그냥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액티브 아니면 바이탈한 거. 그래서 어떤 액티브 작용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작용이 돼서 가치로 넘어가면 미학이 되는 거고 어떤 밸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 순수한 어떤 사물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전시장이니까 이제 전시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예술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뭐 제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전시 때는 진짜 어디 복도 같은 데 세워놓으면 이게 작품인지 아니면 어디 실험실에 있는 소속돼 거기 있는 걸 꺼내놓은 건지 하는 되게 애매한 상황의 대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작용이 그 대상과 아니면 그 대상, 예를 들어서 저와 뭐 윤정 작가님과의 어떤 충돌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백남준 선생님과의 작품 뒤에 무슨 그 사진 이러면서 이제 매체 자체들끼리도 이미 어떻게 말하면 비인간들끼리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말하자면 약간 사변적이지만 에너지들이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좋게 흐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매체 간의 충돌도 있고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충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이 섹션에 있을까? 왜 저 작품은 왜 이 섹션에 있을까? 왜 나도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리와 관련이 있는데 왜 기하 쪽에 없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저는 약간 기획자의 고민도 좀 이해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뭐 최우람 작가님도 저희 섹션에 충분히 올 수 있고 백남준 선생님 작품도 다른 섹션에 가도 하는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었을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또 다른 플로우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니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게 에너지고 저렇게 보면 저 에너지고 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섹션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질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동선을 관람 동선을 봤을 때는 전적으로 그 동선을 따라갔어요. 예, 그 어쨌든 전시 모든 방향에 있는 챕터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섹션 주제를 보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작가의 퍼포먼스를 보거나 어떤 분의 페인팅을 보거나 했었을 때, 아, 이 기획자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안에 이렇게 가로를 치셨구나. 물론 열려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해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어쨌든 거기서 제가 질문했던 건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쨌든 이 문화에서의 어떤 작용을 그냥 크게 얘기했을 땐 그거고, 이제 내부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테크놀로지한 맥락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게 학예팀이 붙어서 할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섹션마다 한 학예팀이 붙어서 할 정도의 양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버거우신 것도 있어. 뭐 이 자리가 원래 아티스트 토크니까 저희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학예사님의 그런 어떤 그 전시를 배치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솔직히 이게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좀 되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많이 봤어요. 제가 칭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작가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만한 전시면 충분히 재밌게 보고 갈 수 있는 전시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나름 되게 블록버스터한 느낌도 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작품을 연달아서 좋은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이렇게 전혀 제가 모르던 작가님 이름만 알았는데 그 작업 앞에서 진짜 한 5분씩 서서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좀 또 그런 경험도 하게 돼서 저는 그런 어떤 작용, 리액션이 일어나는 에너지로서 예술가 에너지라는 게 지금 되게 정리가 안 된 좀 개념이긴 해요. 지금 에너지가 도대체 여기서 뭐를 진짜 말하는지 그렇지만 여기서 소재 같이 쓰신 미학적 에너지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런 어떤 예술 안에서의 그런 작용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격받으리라고는 혹은 제가 저 주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긴 하고요. 물론 이제 기획자 이 전시와 제가 아티스트 토크를 결국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책무를 느끼긴 합니다만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제 이야기는 좀 최소화하고 또 도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의도했는지는 좀 이제 그런 지면을 통해서 저는 밝히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최대한 제가 선생님들 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결국에는 좀 열린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되고 모호한 영역이고 이를테면 일종의 채굴해야 되는 영역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어이기 때문에 제가 채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미학적 에너지와 관련해서 최호람 작가님 조금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냥 느껴지긴 하지만 네, 네. 정말 어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두 분께서 정리해가지고 잘 두 말씀하실까 분께서, 감탄하고 그냥 저는 그래가지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사실. 듣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기 전에 그냥 다른 질문부터 약간 좀 하는데 이지수 선생님 저 최호람 작가님 이번에 작품 어떻게 보셨어요? 평상 아까 씨랑 많이 좀 틀리죠. 뭐 아까 윤지영 작가님하고 뭐 김윤철 작가님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관람자의 차원에서 최호람 작가님 작업이 이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좀 다른 것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걸 또 딱 최호람이라는 이름이 주는 예상되는 지점들 있잖아요. 굉장히 매끈하고 정교하고 금속적이고 굉장히 화려할 거다 이런 어떤 예상을 깨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되게 아늑한 공간,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움직이나?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정말 느린 속도로 이렇게 열리는 이
작업을 보면서 진짜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미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약간 그 설치된 공간도 이렇게 정말 딱 진짜 요즘 말로 불멍물멍 하잖아요. 그냥 불멍 때리기가 너무 좋은. 사실은 두 분 네. 다 이 멍으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여기 물멍이고요. 물멍, 여기 예, 불멍. 예.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뭐 김일주 작가님 같은 경우 마지막 섹션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마지막이야, 어서 와라고 딱 맞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두 작업 다 진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와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약간 저기였구나. 치트키였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최유람 작가님 그 평상시에 하시던 작업인데 하시던 작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번 작업이 그런 변화 혹은 이 작업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가에겐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최우람 작업은 이러이러한 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선입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스테레오타입? 이 최우람이면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드렸다는 게 좀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성할 건 아니죠. 그건 많은 뭐 작가들이 인장 같은 거잖아요. 네. 보면 이게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제 이상적으로는 잘 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거 자체로 매번 탄생을 시킬 때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절실히 느꼈고 감성적으로 정말 이건가 아닐까 뭐 약간 그 부끄럽지만 깨달음 같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의 작업을 임하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이전에 갖고 있던 무엇과는 다른 상태로 제가 접근을 해서 이제 스케치부터 어떻게 해나가고 뭐 전시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거는 전에 거랑 사실 분명히 다른 출발이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제가 늘 익숙한 재료를 써왔고 제가 제일 다루기 쉽고 어떤 뭐 기계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거가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또 금속을 쓰게 되고, 그걸 또 제가 딱 주제로 삼아서 정말 요것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 부분 이외의 것이 많았던 것 같다는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주제를 더 부각시키고 나머지의 사족들을 점점 잘라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마냥 인류가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그냥 진보의 방향만이 아니라 거꾸로 된 방향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겹쳐져서 조금 다른 것이 나온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저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안에 깊이 있는 저를 찾아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는 되게 정말 감사하고, 전 좋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이 현대 50주년에 처음으로 공개하신 작업이죠.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언제 그러면 처음 이게 갤러리 현대 50주년 기념전 때 처음 전시를 그쵸? 했고요. 예, 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미술관으로서는 지금 처음 전시를 하시게 됩니다. 김일철 선생님하고 최우람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학적 에너지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풀리지 않는, 이를테면 이 전시의 흐름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간 가름하고, 혹시 이후에 좀 질문이 있으면 제가 플로우에서 뭐 한두 분 질문을 받고요.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또 이 전시에 헷갈리는 지점, 그러니까 미학적 에너지가 무언가가 하는 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었고, 두 번째가 이 전시가 지금 과학과 예술을 다루는 전시냐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지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기계공학적인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뭐 페인팅도 있고 전통적인 장르도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됐는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혹시 이진서님 저는 접근을 할 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크놀로지하고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을 약간 조금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여기에 모아 있는 최우람 작가님이나 김인철 작가님의 작업을 테크놀로지적인 작업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최우람 작가님은 저는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그냥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질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과학적인 기술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실 때 그런 구분을 따로 두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에너지란 말처럼 기술이란 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테크닉과 테크놀로지를 구분하셨는지 정말 약간 막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테크닉이 뭐 고대 그리스부터 어떤 용어로 쓰고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냥 저는 테크놀로지라는 말은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지금에 와서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거의 뭐 AI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지털, 그다음에 기계공학까지 아우르는 모든 부분들을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상에서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기술 융합 전시처럼 보인다. 혹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조금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뭐 전시 서문에서도 약간 계속 이제 기계적인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두 분 작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뭐 매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구 딱 분류되지 않는 굉장히 가장 적합한 표현은 그런 거 기술 미학적인 뭐 이런 쪽일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전시 보고서도 이게 큐레이터가 어떻게 이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도 되게 고민이 됐었고 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어떤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사실 뭐 관람자는 그냥 저희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생산해낼 수 있고 더욱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생각했었을 때 기술 미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융복합을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이 전시도 그러한 어떤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사실 백남준, 뭐 김윤철, 최우람 이러한 작가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큐레이터가 생각했던 어떤 기술미학적인 지향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김윤철 선생님이 그 매터리얼리티에 관련된 물론 김윤철 선생님 앞에서 제가 뭐 물질이지 기술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긴 한데 저도 이걸 딱 찾아봤었을 때 다시 좀 읽어보게 된 게 그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철학 김재희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이거 석사 때 좀 읽었으면 베냐민의 기술복제시제 예술작품과 좀 연결시켜서 좀 더 재미있는 걸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매체나 기술에 대한 그다음에 물질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바꿔주고 요즘 신유물론 등장하는 신유물론 막 객체지향 존재론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특히 뭐 선생님도 그래서 쓰셨듯이 캐런 바라드의 어떤 그 인프라 액션과 같은 개념이 그대로 시몽동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굉장히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물질이라는 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학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미학적인 것 안에 있는 것인가 혹은 미학적인 것 안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선생님 지금 이진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좋으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들었거든요. 원래 많이는 아니었는데 아마
김유철 선생님하고 최우람 선생님이 같이 전시 이렇게 단체전 하신 경우가 몇 차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살짝 키워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굳이 말하는 그 테크놀로지, 기술,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조금 접근을 해서 두 선생님이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 전시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좀 그런 개념들을 해체하려고 이 전시에서는 원리를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거부하고 싶은 약간 반항의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본인들의 작업을 제가 굳이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테크놀로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니까 김윤철 선생님부터 좀. 뭐 어제 이제 그 질문지 받았을 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간 작품이 없어요. 특히 그 사진 작품 지금 그 큰 그 뭐죠? 한성필 작가님이. 북극 네. 가서 지금 그 크로믹 프린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사이즈의 지금 프린팅을 이 정교 이 픽셀이나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작품에 쓰는 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진이라는 매체는 완전 기술 매체예요. 그리고 융복합 매체고, 그리고 융복합이라고 했었을 때는 단지 멀티미디어 개념이 아니라 광학, 그 다음에 그 노출을 하려면 시계공학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름이랑 화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큰 학문 세 개가 만나서 사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뭐 최우란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떤 비슷한 면이 있다면은 그런 어떤 공학적이거나 그 매체 자체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그걸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 안에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좀 뭐 부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최우람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아까 본인은 죄송해요 제가 저만의 스타일 이러지만 볼 때마다 감탄하거든요. 그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반 관람자랑 틀리게 또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우람 작가님도 이런 것들을 보면 나사는 뭐를 쓰나? 왜 저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왜 M3을 쓰나 뭐 M4를 쓰나 이런 전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엔지니어링적인 것에 속하지만 우리가 미술에 있어서 페인팅의 브러쉬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 어떻게 이런 조형 예술에 있어서 폴리우레탄이 뭔지 근데 아무도 폴리우레탄을 잘 모르세요. 그냥 소재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폴리우레탄만이 할 수 있는 형상이 따로 있어요. 얼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거 아니면 이런 공학적인 것들이 엄청난 뭐 테크놀로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쓰는 이제 아이폰이니 이런 무선 마이크에 비하면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인 기술이에요. 오히려 사진보다 낙후된 기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뭐 사진은 진짜 제가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프린트가 아직도 가능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자본과 이 기계를 한번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이 매체에 은폐됐는지 은폐 안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꾸 그 어떤 예술에서의 그런 그 장르적 구분을 할 때 조금 뭐 이런 뭐 모터나 키네틱이 들어가면 마치 뭐 엄청난 과학과 무슨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실제 작품에 아까 이제 최우란 작가님이 말한 되게 절실함을 못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근데 우리 움직이는 거 다 앞에 있는데 뭐 아이폰 터치 다 되고 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테크놀로지를 그 앞에서 나는 이거 너무 어렵게 느껴져 아니면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좀 어떤 특이한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게 만약에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안에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매체적 테크놀로지나 어떤 예술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장벽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디오나 제너레이티브한 거를 갤러리에서 보고 아무도 놀라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어쨌든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진 앞에서 지금도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을까? 특히 어떤 분은 액자가 장난이 아니게 정교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거는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기술이죠. 이건 액자를 만드시는 분의 그런 어떤 손재주나 이런 걸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런 장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 담론이니 여러 담론 때문에 실제 미술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재료나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세컨더리라고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어떤 DP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술 자체가 감상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너무 이제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차원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24볼트를 쓰는지 12볼트를 쓰는지 에너지에서 220볼트를 쓰는지에 대한 아니면 이게 교류인지 직류인지 나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해.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테크놀로지에 그냥 감탄만 해야 되는 약간 인형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보면 신기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예술과 과학도 융복합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통섭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장르가 만나서 그냥 잠깐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평론가 선생님이나 다른 작가들을 만나도 분명히 우리가 아크릴 하시는 무슨 이렇게 페인팅 하시는 분을 만나도 아크릴에 대해서만도 몇 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재료가 도대체 옛날에는 없었는데 오일 페인팅은 있었지만 신소재잖아요. 근데 그 단지 그냥 물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만들어진 어떤 재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는 관객들도 너무나 테크놀로지를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나 이런 예술적 맥락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그 하나의 미학으로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기술은 예술에부터 너무 멀리 있거나 반대라는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기술은 차갑다, 예술은 따뜻하다, 아니면 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토론을 하면 기술은 갑자기 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술은 주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담론이 사진에서도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저런 프린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그냥 단지 2m로 뽑으면 그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어떤 작가님은 알루미늄을 12mm, 14mm, 15mm 이런 거 이렇게 그 홍범 작가님도 그렇게 이제 알루미늄 커팅을 하셨는데 그거를 진짜 뭘로 커팅했는지 레이저로 했는지 아니면 워터젯으로 했는지 아니 진짜로 이거는 미학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옛날 그리스의 돌조각을 보면서 그 대리석인지 이걸 구분하잖아요. 청동인지 황동인지 알듯이 이 커팅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질감이 퀄리티 미적 차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약간 생각해요. 그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이폰 살 때는 너무 잘 알거든요. 뭐가 좋은지. 근데 왜 예술 작품을 보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우리가 어린이처럼 신기해 이런 거 이상은 분명히 됐을 때 훨씬 더 얘기가 많아지는 거. 그랬을 때 기술미학이라는 게 심홍동이 말하는 어떠한 개념적인 에너지 차원이나 준의 포텐셜 에너지나 이런 걸 떠나서 심홍동의 가장 중요한 건 진흙이에요. 어떻게 벽돌을 만드냐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벽돌공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어떻게 흙이 물을 만나서 불을 만났더니 딱딱해져. 그래서 그 준 에너지가 고정 상태로 가서 집을 짓을 만한 재료가 되잖아요. 그런 나는 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벽돌공까지 포함하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예술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그냥 예술가 하는 사람이 사진 하나 딱 찍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지금 테크놀로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진가가 단지 자연만 보고 감탄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정말 강의 속이 막 최고. 앞으로는 제가 명제표에 T3인지 T4인지 조금 그 명제표 저 재료 포함하는데 저희가 좀 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 굉장히 사실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 내에서 담론이나 비평, 특히 한국에 있는 이런 담론이나 비평들이 진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직업적으로 비평가라는 게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비평가입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전시장 가면은 또 당신은 비평가니까 보고 무슨 비평가가 무슨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작품 어때? 그러면 뭔가 작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비평하는 그 행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늘 뭐 인상 비평에 그친다든지 굉장히 뭐 이 작가는 게시온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도 그 맥락에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경향들이 너무 한국 미술판에 조금 대단히 있고, 이 재료에 대해서, 이 형태가 나온 과정에 대해서 혹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스스로도 많이 반성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반성이 되죠. 참고로 홍범 작가님은 레이저 커팅입니다. 워터즈 기술은 아니고요. 명제표에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고. 너무 속지원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통으로 들어있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셨지만 진짜 많을 때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작품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그 현상 같은 거예요. 공간과 빛과 걔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순수하게 관객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그 블로킹을 해주는 게 와 신기하다, 어떻게 움직이지, 와 신기하다.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더 대단한 기술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차 300km 달리는 기차 타고 오는데도 그 작품 앞에 서는 그냥 신기함이라는 단어로 움직이는, 지금까지 보던 거랑 좀 다르다는 이유, 그렇게 분류되는 것 때문에 진짜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누구의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준 선생님 말씀 그리고 이진희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화가 이를테면 그리스 시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시대 이전으로 이야기하죠. 원시 시대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건 거의 실제였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월암 작가님 작업 앞에서 혹은 김윤철 작가님 작업 앞에서 기술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놀라움이 아니라 그냥 그 재현을 보고 아이처럼 놀랐을 때 작품을 번뜩하게 이해시키는 어떤 주술적인 지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T3냐 T4냐 이런 것까지 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이제 약간 들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보고 나서 와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물멍 불멍 지금 이진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보고 그 앞에 있어서 멍을 그냥 때리거든요. 그 T4인지 T3인지 보지 않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기술 담론이라고 하는 거 혹은 기술 비평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희 시각예술 분야에서 분명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는 영역, 사유돼야 되는 영역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어떤 예술의 원시적인 힘 같은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사실은 훌쩍 넘어서 좀 많은 질문들을 좀 생략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더 좀 이진희 선생님하고 두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전시 관련해서 평문을 한 분 더 받았습니다. 심혜련 교수님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참을 하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고요. 심혜련 선생님이 전시에 대한 간단한 평을 또 주셨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환기시키는 결국에는 소비되고 또 충전되어야 되고 일종의 계속 요 소진되고 보충되는 관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쓴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쓰고 다시 채우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제주의적인 관념일 수 있는데 또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혹시 이 예술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에너지가 혹시 자본주의 영역에 혹시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역시도 사실은 많은 부분 미술을 추동하는 힘 자체가 미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성 혹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자본주의적으로 오늘날 이야기될 때 오인될 수 있는 지점들? 제가 약간 전시에서 조금 오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딱 단순히 뭐 이게 자본주의랑 연결된다라는 지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나 유토피아란 얘기를 가져왔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는 4차 혁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 낙관성 이런 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는 자본이죠. 그리고 사실 바깥에서 다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었을 때 그 구호의 기저를 들여다보는 게 저는 뭐 학문이면 학문이고 예술이면 예술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 서문에서 자꾸 뭐 유토피아 혹은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불편했다. 그리고 사실 이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좀 평론에 좀 썼고요. 근데 그게 오이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불의 여정 유토피아 하고 물음표를 네. 쳐놨잖아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요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가 생태주의와 관련된 담론들을 지금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건 사실 근데 시대의 키워드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물음표의 형식으로 좀 넣어뒀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심혜련 선생님이 그 뭐 소비 이런 주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정말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전기 쓰는 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그리고 이거 완전히 뭐 물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거 안 나누고 우리가 에너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전시 안에서 얘기했었을 때 저는 오히려 예술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작가님들의 어떤 작업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생산성을 위해서 그다음 뭔가 기능적인 것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를 그리고 계속 축적해 나가기를 바라는 이 인간들의 욕망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구조에 반해서 그것을 가장 무용하게 낭비해버리고 그 힘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사실 예술이고 백남준 작가가 했던 일이고 지금 작가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심혜련 선생님은 이제 에너지와 소진과 보충 이제 이런 것이 뭐 예술로 좀 어떻게 우리가 더 치유받을 수 있고 보충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죠. 예술이 하는 역할에.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한 지점들은 그런 지점들이 더 재밌었어요. 예술가는 낭비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들. 그래서 그게 창조적인 것이다. 사실은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전시에서 소문에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바다이유의 이렇게 과잉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무조건 이렇게 소비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 전시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뭐 일단 마지막 질문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비라고 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소비가 아니고 이를테면 욕망을 계속 흘려낸 방식.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저장소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만은
작가 선생님들 두 분께서는 무한한 에너지를 작품에 쏟아 넣으셔서 관객들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평생 외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무한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진짜 무한한 에너지를 그런 말씀드리는 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또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네, 이게 그 사실은 전 씨가 약간 좀 어렵고 또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욕심을 내서 다루다 보니까 길을 잃히기도 하고 또 전 씨가 다루는 에너지라고 하는 키워드 혹은 오늘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메타과학의 영역의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요 대담이 전 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하려는 멘트를 하려다 이 전 씨가 지향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술 작품을 대면했을 때 이를테면 어떤 그 에너지의 교류가 일어나고 그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서 삶을 계속 수동하게 하는 어떤 가능성들 혹은 양태들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무리한 이 전시의 결론 같은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작가 선생님 창작하시는 작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근데 뭐 에너지로 이제 뭐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예술가는 소진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고 근데 그건 진짜 전적으로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엄청 전략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엑서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엑서지? 에너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바다에 기름이 있어요. 이제 대륙봉이 발견이 된 거예요. 기름이 나온다. 근데 그게 보니까 30년을 쓸만한 기름이 매장돼 있다. 하는데 30년을 쓸만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기름을 꺼낼 경우 그 엑서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꺼내는 돈, 에너지를 이제 30톤을 패야 되죠. 근데 예술가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엑서지, 그거를 꺼내기 위한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 나는 거의 뭐 한 1년을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이걸 하는데 막상 보는 사람이 1분 보고 지나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데 다행일 때도 있고. 뉴욕타임즈에서 15초가 평균이랍니다. 예, 뭐 15초도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막상 이 문화 차원으로 나가면서 얘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꼭 작품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얽히면서 그러는데 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반자본적이에요. 되게 반물질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물질을 다루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요만한 아크릴을 깎으려고 막 1.5kW의 막 그 기계를 돌려서 이거를 막 불로 녹여서 깎는다는 게 너무 장황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실톱으로 그거를 다 어떻게 조개 그 무늬 장인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들은 어쨌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술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농담으로 저 유럽에서 이렇게 전시하면 이제는 작품 옆에 CO2도 써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이 작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CO2를 발생시켰냐.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CO2는 지지치고 정말 저희가 소진될 때까지 이제 작업을 많은 작가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뭐 사진 하시는 분들, 뭐 페인팅 하시는 분들, 저는 좀 약간 리스펙트가 진짜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쉬운 것 같이 내놨지만 너무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다 다른 매체고 그 에너지는 진짜 일반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에너지, 워크 안에서 에너지랑 우리가 작품하는 사람들 안에서 워크하는 에너지는 저는 진짜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이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곧장 환산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항상 농담을 하시니까 너네 예술가들은 어떻게 주문도 안 했는데 작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가 있어서 내가 요번에 바티칸 뭐 성당을 짓겠다 하면 이제 건축가가 움직이는데 너네는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곧장 관객들한테 전달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뭐 10년 뒤에 저는 잊어버린 작품인데 어느 분이 전화해서 그 작품 전시하고 싶다 막 이럴 때는 아 이거는 아직도 그 뭐가 흘러 진짜 뭐 에너지가 흐르는 전류가 커런시가 흐르는 건지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 말하자면 그 미술 문화판에서 유통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작가분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작가님들이 진짜 막 그래서 전에 이거 최우란 작가님도 북경에서 같이 전시할 때 처음 뵀었어요. 그 전에 이제 물론 작가님 작품은 예전부터 봤지만 우연히 이제 딱 한국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작품도 보고 저녁에 이렇게 식사도 같이 다른 해외 작가들이랑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일 가면 또 일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솔직히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막 바쁜 거야. 막 스케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작가들이 잠을 안 자고 그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저는 좀 약간 뭐라 아련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사원들은 9시 퇴근 뭐 6시 퇴근하면 스위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스위치 다시 키면 되는데 우리는 스위치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회사원들도 스위치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카나다 작가인데 장피에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는 이 졸다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조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가 그랬더니 너무 졸려서 잠이 깨야지 너네들이랑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니면 만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작가들 간에 교류한다는 게 애초에 대학 때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 전시 때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설치 현장이나 그 오프닝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과잉으로 진짜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저거 놔둬야 하지만 그분들도 에너지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쓰실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예술가 에너지 했었을 때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어떤 치유적인 차원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예술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객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술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꼭 들어야 되고 시를 꼭 읽고 싶고 정말 새로운 작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흥분되거든요. 제가 안 했더라도 너무 막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작가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그러신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뭐 기 받았다, 뭐 진짜 에너지 받았다 한다는 게 작품을 나도 그렇게 30분 이상 보질 않는데 정말 30분 이상을 앉아서 그게 멍을 때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모습이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현대 예술이 어렵고 하지만 충분하게 그런 소통의 여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또 예술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에너지라는 게 분명히 예술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진짜 원동력이죠.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작가한테는 무엇보다도 소진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최유람 작가님,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기계로 놓고 보면 김주 작가님과 저나 기계로 분류하면 쓸모없는 기계, 쓸모없는 장치. 근데 거기에 예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의 제일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생산성이나 뭐 지속 가능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업사회나 이런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모든 전반에서 정말 쓸모없는 영역에서 가장 쓸모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자기 삶을 다 투자하고 그게 아니면 미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것과 사물과 다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요 부분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그 옛날 김현 선생님이라고 계셔서 문학 평론하시는 분이 시라는 게 자기가 이제 문학 공부를 하니까 어머님이 서울대를 보내니까 시골 농부셨는데 무조건 우리 아들 서울대를 가야 된다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서울대 갔는데 봤더니 문학을 전공을 하니까 실망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법대를 가야 되고 의대를 가야 되고 막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런 시를 문학을 하냐 문학이 도대체 뭐를 주냐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젊은 그 평론가가 문학이 뭐지? 좋은 건 알겠는데 의사나 뭐 테크놀로지를 전자공학을 공부하거나 법관이 되는 것보다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셨는데 이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에 첫 문장이 어머니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문학을 하는지. 왜냐하면 쓸모 없기 때문에예요. 근데 왜 이 문학이 중요하냐면 쓸모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강요하지 않는 건 예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하는 거는 어디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면 뭐 이 매뉴얼이 다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시,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은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순수한 거나 상업 예술이 섞여 있지만 많은 예술의 근원적인 것들은 그런 쓸모없음이라는 거가 담보하고 있는 건 그 자유로움이거든요. 어떤 자유. 그래서 저는 그 최우란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쓸모없다는 게 저도 그거는 완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쓸모가 있기 시작하면 이게 회사가 되고 이제는 막 뭐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작은 그런 어떤 마음의 불씨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에너지 그걸 지키는 게 어쩌면 작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어떤 때는 판매와 관련되기도 하고 어쨌든 자본으로 환원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진짜 동의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쓸모없음,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로 보면 그 여기에서 우주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는 바로 그냥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동물과 어떤 사물과도 구분되는 거는 동물들도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그러니까 생존이나 뭐 이런 거 관련 없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짓에다가 투자하는 존재가 우주 안에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특이하고 계속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지만 이거가 없이는 오히려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학과도 되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엔트로피나 평등국이지 그리고 않는. 실제 과학자들 이론 물리 하시는 분들도 그 입자 물리 하시는 분들 봐도 왜 하냐고 그러면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그게 지금 산업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화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본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 이론 물리 하시면서 갤럭시 너머에 있는 성단을 연구하신다는 거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가보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본인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거지만 그 호기심은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술과 과학, 뭐 물론 기술도 근본적인 기술도 저는 좀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 청동술이 있잖아요. 청동을 만지는 기술은 예술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조각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그 당시 테크놀로지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용접 기술을 만들었다는 그건 과학사에 나와 있어요. 과학자나 기술자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술가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 배도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기필코 만들어서 타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청동기술은 정확하게 청동 용접술은 예술가들이 만든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그 원래 근원적인 우리가 지금은 융합 얘기하지만 실제는 애초에 전인적이었고 되게 통찰적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구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뭐 예술과 과학을 자꾸 분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원래 있는 건데 실제로는 다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아까 그런 페미니즘 이야기를 해도 기술적인 것,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야기돼야 되고, 실제 우리가 아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기술 담론을 가장 되게 첨단으로 밀고 나가시거든요. 그 몸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누군가가 이렇게 통찰하고, 특히 이제 기획자와 이런 예술가들이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는 세컨드 라운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본론에서 다시 예술은 뭐고 과학이 뭐가 아니라 이제는 가자, 이렇게 사회학이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건 해서 이런 에너지 얘기도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이야기, 그런 것들이 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님이. 김민철 선생님이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오늘 많은 부분 사실 좀 저 의문이 있었는데 현답으로 우리 이재실 평론가님, 두 작가 선생님들께서 대답해 주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제가 모데레이터 역할을 해야 하니까 뭐 에너지, 그러니까 쓸모없음으로 쓸모없음을 만드는 뭐 요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 오신 분이 좀 계실 테니까 혹시 질문이 좀 있으세요? 플로우에 있으면 하나 정도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세요? 네. 그 아마 저 장시간 들으셨고 아마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장시간 들으셔야 될 텐데 2월 28일까지 전시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주시고 와주시면 이제 두 선생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빌어가지고 조금 작품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 이진실 선생님은 좋은 글을 저희 쪽에 평문의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도록이 나오면 그 도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얼추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